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8년 9월 15일이죠. 세계 4위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몰고 왔는데요. 지금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경제 또 금융시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와 같은 위기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IBK 연금보험 박정현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10년이 지났는데 요즘 세계 곳곳에서 좀 여러 나라들이 좀 삐끄덕거리는 소리들이 좀 들립니다. 대체로 보면은 지난번 위기 때도 그렇고 이번 위기도 그렇고 전부 다 이 환태평양 지진대를 따라서 이게 위기 국가들이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번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어쨌든 그 뭐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조 박사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뭐라 그래야 돼요?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이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사태를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출발은 미국의 주택 시장이었죠. 네. 그러니까 돈이 대출이 되면 안 될 그런 주택 대출 시장에까지도 굉장히 많은 돈들이 미국 금융 기관들을 통해서 돈이 풀려 나갔었고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여파기도 했겠지만 그러한 일종의 주택 가격 버블이 네. 이제 더 이상 실질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단순히 미국 주택 시장의 충격으로 끝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파생되는 주택담보대출을 언더라잉 에셋으로 한 그러한 많은 자산 유동화 증권을 금융기관들이 그 이전부터 많이 만들었었고 네. 거기에 글로벌 크레딧 레이팅 기관들이 굉장히 높은 신용 등급을 부여를 한 결과 뭐 유럽이라든가 일본과 같은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었고 굉장히 높은 등급을 믿고 돈이 투자가 되었던 채권에서 연이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네. 미국에서는 뭐 베어 스턴스에 이어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에 이르게 됐었고요. 네. 거기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은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회수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매각하면서 사실은 그 여파가 전 세계로 아주 빠르게 확산이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출발은 미국의 주택 시장이었지만 자산 유동화라던가 또는 이러한 신용평가가 얼마나 빠르게 글로벌 금융시장에 그 링키지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가를 보여줬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보충으로 박종현 부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때 네. 이런 그 대출이 가능하게 했던 매개체가 CDS라고 하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CDO. CDO. 예. 어. 그러니까 컬러터럴 뭐 네. 뎁 오블리게이션 뭐 이거 약자인데요. 아, 그것도 그거였어요. 예, CDS는 이제 그 크레딧 리스크를 척도로 수합하는 나타내는 거고. 거고.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조 연구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 시장이 한 번 더 꼬아서 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 나간 부분들을 다시 또 유동화해서 그러니까 좋은 대출, 나쁜 대출 다 있으면 네네. 그 중에 나쁜 대출만 골라서 요거 떼내고 거기에다가 그 신용 보강을 해준 네네. 상품이 바로 그 CDO. CDO고 예. 그것 때문에 이 나쁜 대출들도 예. 트리플 A를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나쁜 대출들을 풀링해서 네. 그 안에서 이제 순위를 매겨서 그래도 나쁜 대출 중에서도 얘는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나눈 건데 네. 그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제 우리가 서브프라임이라는 말이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상위 등급 있고 뭐 중간 등급은 알트 A고 뭐 그렇죠. 밑에가 네. 이제 서브프라임인데 네. 뭐 서브프라임부터 문제가 돼서 뭐 중간 등급인 알트 A, 알트 A까지 다 뭐 올라왔잖아요. 위에까지 다 올라왔죠. 그래서 네. 결국은
이중 삼중으로 대출이 나간 부분들이 이제 부실화되면서 이제 연쇄 부도 상황으로 좀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약간 이제 좀 여담인데 그 저희가 97년도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유 명사화된 게 아직도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일반인들 만나 보면 IMF 위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IMF가 그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대명사가 됐는데 네. 리먼 사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글로벌 신용 위기, 신용 경색을 다들 고유 명사로 그냥 리먼 사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뭐 나름 리먼 브로더스가 뭐 미국의 IB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상위권에 있는 랭크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현재 우리들의 어떤 이미지 속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으로 남아 있는 그런 게 조금은 씁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부정적인 지출을 하기도 했어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네. 자, 어쨌든 그때 이후로 지금 미국 경제가 10년째 확장 국면이잖아요. 그죠? 네. 딱 10년, 이제 10년 됐네요, 실제로. 정확하게는 한 9년 정도. 그렇죠. 2009년 1월인가 2월인가가 바닥일 거예요, 내 기억에. 네. 그리고 그 이후로니까 이제 몇 달 안 남았네요, 10년 연속 확장 국면이. 그렇죠. 근접해 가고 있죠. 역대로 최장 기간, 확장 기간이 2001년도부터 진행된 10년이었는데 지금이 이제 그 당시가 40분기였었고 지금이 37분기째인가 8분기째인가를 지나고 있으니까 거의 이제 9년을 갓 넘어서서 뭐 10년째에 이제 육박하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여전히 회복세예요? 아니면 지금 이제 회복세가 거의 마무리되고 먹구름이 온다고 봐야 돼요? 뭐 지난번에 최장 기록을 이번에 또 깬다는 깰 거다는 사람도 있고 못 깬다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호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뭐 GDP라든지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고요. 뭐 고용 지표에 약간 선행한다고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얼마나 새로 고용을 이렇게 신규 고용을 위한 광고를 하나 이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0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네. 고용은 좋고 여기에다가 세제 혜택 같은 경우가 올해 더해지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사실 이 정도 규모에서 이 정도 경제 성장률이 나올 수 있냐 싶을 정도로 미국은 올해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서 물론 약간 피크아웃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성장률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적어도 이게 뭐 불황으로 이렇게 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성장률 약간 둔화 정도 국면이지 여전히 회복 국면으로 보는 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미국 얘기를 좀 해보면 근데 미국이 GDP가 18조 달러든가 15조 달러, 18조 달러? 우리 10배가 넘더라고요. 네. 우리가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 작년 기준. 근데 그만큼 큰 경제가 분기 성장률이긴 하지만 4%를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분기 연율로. 네. 근데 계속 가요 이렇게? 가능한 수치예요 그게? 우리나라 2000년대 들어서서 내내 2%를 못 벗어나고 왔었는데 지금도 3% 달성을 거의 못하고 있는 성장률이잖아요. 일단 우리나라 통계청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사이클에서 피크와 트러프를 사실 결정하는 것은 한참 뒤에 이루어지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보면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확정이 된 미국의 가장 마지막 피크는 제 기억에 2007년 12월 정도였던 것 같고요. 제가 네. 최근에 데이터로 봤던 거는. 그리고 가장 마지막 확인된 포인트가 트러프로 찍혔던 게 2009년 6월 정도였으니까 네.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은 회복 국면 내지는 화랑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셈인데요. 네.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데이터가 상당히 좋고 뭐 어쩌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도 뭐 저희 기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대부분의 컨센서스에서 보고 있는 것은 그래도 올해 연율로 봤었을 때 성장률보다는 내년엔 좀 낮아질 것 같고 성장세 둔화의 조짐은 내년 상반기보다는 내년 하반기쯤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특징적인 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나 한국은행은 올해 2.9%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마 뭐 올해 미국 경제는 전년 대비 한 2.9%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거나 유사한 왜냐하면은 저희 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가 한 2.8% 성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수정 안 하셨나요? 그대로 네. 2.8? 예,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저희는 작년 말부터 이걸 유지하고 있기 아니 근데 때문에 우리 현대에서는 좀 이번에 낮추거든요. 그러세요? 네, 저희는 2.9를 내놨었는데 네. 약간 좀 낮춥니다. 저희는 아마 2.8 지금도 2.8이고 2.8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왜냐하면 수출 호주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다른 부분은 좀 우려스럽지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리보다 큰 경제인데 올해 우리 정도의 성장률 내지는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내년에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한 2% 중반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미국 역시도 둔화되더라도 그 정도 성장세는 유지를 할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 정도 사이즈, 저 정도 늙은 경제가 이 정도 성장률을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랍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나 돼야 조금 슬로우 다운 한다고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슬로우 다운 정도라 그러면 그러니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리세션 쪽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뭐 올해 한 2.9%, 내년 뭐 전년 대비 연간 성장을 기준으로 한 2.5%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여전히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여타 선진국 경제에 비해서도 그렇고 네. 뭐 미국의 잠재 성장률에 대한 대부분의 컨센서스에 비해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국면이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기왕에 우리 경제 진단 시작했으니까 뭐 있든 없든 유럽하고 일본하고 중국 조금씩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럽은 조금 좀 슬로우 다운 이미 한 거 아니에요? 그 유럽 경제는 사실은 이게 뚜렷한 회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그 남유럽 금융위기 이후에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유로존 경제가 조금씩 이제 회복은 됐었던 거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그 달러화하고 이 유로화의 상대 가치에 의해서 유로존 경제가 어떨 때는 그러니까 즉 달러가 강할 때는 좀 유로화가 약해지면서 그 이후에 시차를 두고 조금 의미 있게 회복되다가 네. 또 달러가 약해지면서 유로화가 강세로 가면은 또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또 경제가 조금 약해지고. 부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한 것 같아서 미국처럼 이렇게 확실한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유로존은 그냥 한동안 마이너스 성장 거의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성장세를 조금은 보여주고 있는. 근데 미국처럼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정도.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은 그 여태까지 92년부터 국내 경제, 세계 경제를 보고 여태까지 왔는데요. 유럽은 그 오랜 기간 동안 2% 이상을 넘어가는 성장률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실업률은 항상 10%. 네. 평균으로.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 한 2%대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 정도면 유럽이 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한 거 아닌가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그 이전에가 워낙 안 좋았기 그전 때문에. 안 좋았지 또. 예. 그래서 유럽은 저 정도면 그냥 경기가 좋다 이렇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유럽이 뭐 다시 마이너스 갈 확률은 없다고 봐야죠 거기도.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유로존이 한참 성장률이 부진했었을 때 네. 이제 남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음. 재정 기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줄어들고 그 동안에 이제 과하게 버블 냈던 부분들이 좀 가라앉으면서 성장률이 둔화됐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도 뭐 괜찮고 다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럽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이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네. 덩치가 각각 다른 국가들이 북쪽 다르고 아래쪽 다르고. 여전히 같은 통화를 쓰면서 나타나는 이제 뭐 어떤 그렇죠. 기본적인 문제들 뭐 이제 그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될 것 같고요. 뭐 예전처럼 유로존 경제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간다 뭐 이럴 가능성은 지금은 이렇게 별로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제 뭐 일본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일본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중국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중국이 지금 유로존하고 사이즈가 거의 비슷비슷하죠. 유럽 전체하고 미국보다 조금 작고 뭐 이런 상태인데 중국 경제 현재 상태가 좀 어때요?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부터 올해 초반까지만을 설명을 드리면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위안화는 그 달러화랑 이렇게 페그를 시켜놨기 때문에 비슷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한쪽은 유동성을 풀면서 나타났었던 현상이 한 2015년부터 나타났었던 위안화 평가 절하 이슈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뭐 심리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 좀 무역 분쟁 이슈까지 나오면서 여기까지 뭐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 됐었는데 최근 좀 정책 기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나오는 거는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있고 유동성을 좀 풀어서라도 좀 경기를 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움직임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죠. 중국 경기 지금까지 안 좋았었던 거는 맞으나 정부가 이거를 더 이상은 그냥 두지 않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은 더 이상 지금부터도 계속 안 좋게 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중국이 작년 재작년까지가 나름 이제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던 거 아니에요? 재작년까지 부동산 경기 굉장히 좋았다가 작년에 부동산 경기를 좀 잡았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조정도 꽤 많이 산업 합리화도 꽤 많이 해서 뭐 예를 들면 철강 산업 엄청 다운사이징하고 그게 지금 철강 가격 올려서 그 혜택을 여러 뭐 나라들이 보고 있는 이런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구조조정 한 단계 끝났다고 봐야죠. 이제 구조조정 끝내고 다시 올라가는 국면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중국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예, 사실 작년은 조금 이례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락세에 있던 성장세가 작년에 6.9%를 달성했던 것은 네. 2기 출범을 앞둔 시진핑 체제의 필요성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었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관리한 성장률이다. 예, 사실은 하락 추세는 여전하니까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쨌든 시진핑이 내걸고 있는 것은 구조 개혁이고 뭐 수출에서 뭐 내수, 제조업에서 서비스 업종의 비중 전환이라던가 단순한 부품이라던가 중간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파는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은 부실 기업이라던가 과다 채무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은 해온 셈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올해 들어서 우선 미국의 압박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 안에서 중국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자금 시장 쪽에서 어려움이라던가 네. 간간히 새어나고 있는 이런 디폴트와 관련된 우려라던가 그리고 어쨌든 미국의 압박 때문이건 중국 경기 하강세 때문이건 지금 경제가 침체하는 국면에서의 그런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냥 좋게 보더라도 디레버리징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통화 완화라고도 볼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저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방향으로 가던 속도를 늦춰야 되는 상황.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돈을 많이 풀기에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 그것은 자칫 미국으로부터의 공세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위안화 절상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위안화 평가 절하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돈을 그렇게 또 마음대로 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통화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뭐 전에도 그랬지만 뭐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랬지만 재정에 더 기댈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미국은 여전히 좋고 결론을 내보면 중국 뭐 좋을지 말지는 사실은 좀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우리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얘기하기는 좀 아직 이르고 유럽 좀 슬로우 다운하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어쨌든 위기 이후의 위기 국면은 다 회복을 하고 넘어왔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쯤 되고 나서 이제 인저서 얘기가 뭐 미국 금리 인상하면은 몇 군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또다시 이 환태평양 지진 때 또 지진이 또 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역 전쟁 이슈도 여전히 살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뭐 부채 위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모두에 우리가 그 10년 장기 호황 확장 국면이 계속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첫 번째로 미국은 지금 예전대로 금리 인상 가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지금 그 뭐 이제 시쳇말로 중내산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뭐 기름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국경으로 나라 피해서 도망가고 뭐 난민 생기고 이런 나라도 있고, 남미 어느 나라 보면 뭐 이런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항상 10년 즈음해서 이제 경제기가 한 번씩 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쫓아가 보면은 결국 그 근저에는 이 미국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주기설 얘기가 몇 년 한참 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공교롭게도 보게 되면 미국에 미국이 94년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3, 4년 뒤에 아시아 외환 위기가 왔었던 거고요. 네. 또 2004년도부터 금리 인상 시작해서 또 2007년,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가 왔었던 그렇죠. 거고. 이번의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금리 인상을 2016년도 말부터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대충 보면은 그때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물론 이제 속도하고 폭에 따라 달려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동안 풀렸던 달러화 유동성이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환수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그동안 이제 약했던 고리들이 좀 터져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됐던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수영장에서 이 물이 꽉 차 있었을 때는 누가 수영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누구 수영복이 빵꾸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없는데, 이게 이제 물이 빠지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풍부한 달러 유동성 시대에서는 뭐 누구나가 행복한, 오히려 이제 신흥국들이 훨씬 더 레버리지 효과를 누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와 유동성이 미국으로 내지는 뭐 그동안 레버리지에 의해서 투기 자금들이 나갔던 것들이 이제 회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연히 또 취약한 애들은 어떤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까 뭐 환태평양 얘기하셨는데, 대부분 또 그들 나라들이 대부분 국내적으로 경제 상황, 그다음에 정치 여건들이 상당히 후진적인 데다가 외화 자금에 의해서 급성장을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외화 자금이 또 싹 빠져나가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과거 10년 패턴으로 반복됐던 게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모양새는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국 핵심은 달러와의 어떻게 보면 퍼져나갔던 부분들이 환수되면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현금 유동성을 늘려야 되겠네. 어떤 나라들이에요? 일단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나라들은 처음에는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터키 얘기가 처음에, 지난주가 아니죠, 이제 한 달 가까이 됐죠. 터키 얘기가 터키는 뭐 이제 나오면서 약세로 갔고, 그 다음에 나왔었던 데가 이제 뭐 아르헨티나였고, 아르헨티나가 나오면서 그 옆에 있었던 뭐 남미 국가들, 뭐 멕시코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나오고, 좀 제조업보다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좀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었었던 것 같아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도 나오고, 지지난주에는 뭐 자카르타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나오더니 이번 주에는 뭐 필리핀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머징 국가들은 이번 주에는 뭐 그렇죠. 필리핀, 베트남 이쪽도 주식시장이랑 통화가 좀 약세로 가는, 뭐 물론 인도네시아처럼 사상 최저 수준까지 뭐 통화가 약세로 가지는 않았지만 뭐 필리핀 통화 약세도 같이 나오고 했었던 건데요. 그 말씀하셨던 논리였던 것 같아요. 미국만 경기가 좋으니까 여기서는 금리를 올리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달러는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머징 국가들은 약해지고, 여기에서 뭔가 유동성 부족이라든지 뭔가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은 외환위기 얘기까지 나오면서 터키라든지 남미 국가라든지 뭐 동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같이 이렇게 외환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같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지지난주에 비해서는 뭐 달러와의 강세도 조금 둔화됐고요. 조금 소강 국면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냐 아니면은 완전히 잠깐 쉬었다가 다시 좀 약세가 나타나느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간다 그러면 또 미국 금리 인상이 스케줄대로 막 팍팍팍 가면은 뭐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금리의 마약에서 이제 깨어나는 과정에서 되게 이제 힘들어하는 것 같고, 네.
달러가 한참 풀릴 때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낮은 금리로 달러화를 쉽게 조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의존도가 커졌는데 지금처럼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달러의 조달 코스트가 이제 확 높아져 버리니까 네. 얘를 만기 상환하거나 다시 재발행을 할 때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얘기되는 거 보면 아까 이제 외환위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문제에 있던 국가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달러채 발행을 했는데 얘를 이제 다시 만기 상환하거나 재발행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높아져 있는 금리에 이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조 박사님, 예. 그 10년 주기설을 한번 딱 결론을 이참에 그냥 내주시죠. 이번에도 10년 주기설에 해당할 정도의 커다란 위기가 오나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저는 사실은 뭐 앞서도 얘기해 주신 국가들이 있죠. 뭐 좀 길게 보면은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아르헨티나, 터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브라질, 베네수엘라, 네, 브라질, 베네수엘라, 뭐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많은 나라들이 네,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나라들은 문제가 생겨도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작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비중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항상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까 맨 처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거나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줄까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과 관련을 해서는 저는 세계 경제에 의미 있게 충격을 주려고 하면은 조금 다른 국가, 다른 채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신흥국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은 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 중국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선진국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유럽을 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항상 보면은 어떤 나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단기간에 충격을 주고 끝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내수라던가 투자 쪽에 이런 실물 쪽에 영향을 주는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면에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처럼 주택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주택 시장의 충격으로 인해서 신용 창출을 하는 은행 시스템이 어느 정도나 망가지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지금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 불안한 나라들도 있지만 그러한 취약 신흥국들의 위기는 리저널 리스크로 보는 게 맞지 않나고 생각을 하고 네. 글로벌 차원에서의 세계 경제의 위기라고 한다면은 역시 중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특히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주식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주택이라던가 뱅킹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직은 그 정도 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중국은 사실은 이상 조짐들이 저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중국 경제를 볼 때 분명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정부의 재정 대응 여력이 상당히 많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금융시장이 많이 개방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면에서는 좀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긴 해야 되지만 저는 작년과 올해의 중국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좀 이따 얘기하시고. 네. 자, 신흥국 얘기를 지금 안 좋다고 얘기 나온 신흥국 얘기를 먼저 마무리하면 지금 신흥국 그 통화 가치가 그 최저치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 신흥국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신흥국인데 하나는 자원 신흥국들이 있고 하나는 동남아의 제조 신흥국들이 있고. 네. 근데 양쪽이 다 지금 통화 가치가 굉장히 약해진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더 떨어져요? 왜 그들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졌는지 그 원인이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각 국가들마다 조금씩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터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네. 뭐 이렇게 목사를 구금하고 이러면서 이제 원래 미국 편이 미국 편 아니다 이래가지고.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억울한 된 부분도 좀 거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같이 전통적으로 해외 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뭐 이번은 또 여지없이 깨지고 있고 네. 또 이제 국내 경제가 불안한 나라들 뭐 특히나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이슈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자원 국가와 또 뭐 아시아의 제조업 국가 뭐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각각 그냥 그들 나름의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가 있는 나라들이 다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공통점은 이제 미국이 항상 뭔가 문제의 원인을 다 제공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공통점 같고 통화가 지금 더 떨어지느냐? 저는 내년도 한 초나 네. 상반기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렇게 빠르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불안해한 부분들은 네. 그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뭐 횟수나 시기들에 대해서 뭐 연준은 점도표로 올해 4번, 뭐 내년도 3번을 찍고 있긴 하지만 네. 아직 그 기관별로 내지는 또 그 시장별로 봤었을 때는 완전하게 컨센서스가 이룬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기로 봤었을 때 완전히 후반기로 넘어가는 부분보다는 이제 약간 중반에서 후반에 갈까 말까 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서 네. 아직은 기존의 그 외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이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은 뭐 지금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12월 FOMC가 중요할 것 같아요. 12월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12월에서 그때 우리가 볼 나오겠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2월 FOMC에서 내년도에도 금리 인상의 속도를 올해처럼이나 빠르게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마 연말 연초에 한 번 더 신흥국들이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때 가서 이제 내년도에는 뭐 올해보다는 아닐 거야.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 거의 종반부에 다다르고 있어. 이제 이런 얘기 나오게 된다면 그때 정도에는 이제 신흥국들의 최근에 통화 가치 하락 현상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동안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때가 아마 좀 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자 이제 아까 뭐 몇 개 나라 이렇게 줬는데 그 중에 외환위기 들어간 나라는 아르헨티나는 들어갔고 그 자금 외환 IMF 자금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전부터 받았었던 건데 이번에 좀 이슈가 좀 더 크게 됐었던 것 근데 같아요. 원래 터키 아르헨티나는 나오면서. 정기적으로 빌리러 가는 데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거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 어쨌든 그래도 위기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집트 뭐 이런 나라 몇 개 뭐 다음에 터키도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간다 그러고 뭐 이러는데 가요 이 나라들 뭐 노무라는 그런 나라는 가고 나머지는 안 간다 그러던데 그렇다고 나머지가 안 간다는 보장도 사실 별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위기의 뭐 전형 가능성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예. 근데 아까 조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전염 가능성 측면에서 과연 이렇게 다른 국가들 이런 데까지 이렇게 전이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로만 보면은 사실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터키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터키 자체에 대한 한국의 익스포저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냥 그렇죠. 문제가 됐었던 거는 이 유럽의 은행들이 터키 익스포저가 있고 그쪽에 대해서 좀 손실을 처리하면서 좀 그쪽에서 좀 자금줄이 조이면은 결국 한국까지 넘어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카타르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건데 사실 지금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일부 국가는 좀 이렇게 뭐 자금 지원 요청이나 구제금융 요청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일부 뭐 특히 자원 수출 국가들의 그 외환위기 그 구제금융 가능성 때문에 글로벌 경제 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좀 잘 모르겠고요. 뭐 좀 그렇게 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위기 혹은 전 세계 위기 가려고 하면 어떤 자산에든지 좀 버블 신호가 나타나는 게 좀 선행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글로벌 자산에서 버블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부동산은 버블 같아 보이던데. 사실 버블이 네. 되려고 하면 비트코인 정도는 돼야지 이제 그러죠, 버블이라고 그러죠, 할 수 그러죠. 있겠죠. 네, 네. 아직 그런 자산이 없어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성장률 둔화 좀 안 좋게 생각한다면 그 정도여야 되지 뭐 침체 국면에 다시 진입 이럴 가능성까지는 지금 볼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개별 국가가 외환위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그 개별 국가의 개개인이 누가 익스포저가 있다거나 뭐 이런 모르겠지만 그 그러지 국가들이 않으면 다 정말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지도 사실 그것도 몰라 확실하게 알 수 없고. 됐습니다. 근데 터키가 그 와중에도 성장률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수출보다는 거기는 내수 비중이 높더라고요. 원래 내수 그러다 중심으로 보니까. 가는 네, 나라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좀 리라와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더라도 좀 생각만큼 한국만큼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제 이슈를 좀 넘어가서요. 우리 그
일단 보호무역으로 좀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저기 뭐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면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적국이라고 생각하는 말하자면 주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하고는 계속 싸우고 자기의 동맹국들한테도 어쨌든 싸우잖아요. 시비를 걸어서 뭘 좀 뺏어가고.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보면 그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인 동맹국인데도 FTA 새로 체결했고 나프타도 지금 새로 체결하는 거고. 네. 근데 중국하고는 계속 난타전이고. 네. 그렇지 않나요? 그 아마 2%였던 것 같은데 그 미국 특히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보다 잘한다. 네. 네. 그리고 역시 협상의 대가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질문과 관련을 해서는 사실은 초기에는 마치 만인을 위한 투쟁, 만인을 대상으로 한 투쟁을 하는 것처럼 유럽과도 충돌하고 그렇죠.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중국과도 그러고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유럽도 어느새 트럼프 쪽에 가서 붙어 있고 일본은 원래 그렇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선을 굉장히 넓힌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중국을 둘러싸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역시 생각보다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협상을 잘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판세를 읽을 줄 아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갈 때 이 대상과 싸웠을 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템포로 어떻게 밀어붙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아마 트럼프가 계산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저는 미중 무역 갈등은 그때도 뭐 몇 차례 걸쳐서 계속 오래 갈 것 같다. 네. 뭐 11월 중간 선거 이런 거 별로 신경 쓸 이벤트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점점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상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말은 한마디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 일본한테서는 얻어간 게 없어요. 다음번에 네. 일본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납작 엎드려서 트럼프가 원하는 걸 많이 들어준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나 미국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보면은 뭐 무역 전쟁 와중에서도 일본은 상당히 좀 배려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의 싸움에 있어서 확실한 우방 하나는 가지고 가는 그러한 측면이 같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뭐 앞으로 과연 언제까지 트럼프가 일본을 그러는 상태로 놔둘 것인가 그리고 일본이 언제까지 미국한테 그렇게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일본도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재정 상황을 볼 때 내년 말에 소비세 인상이 필요하고 네. 아베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뭐 앞서 뭐 중국도 점점 어려운 싸움을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도 그렇게 상황이 썩 녹록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쭉 하고 이제 유럽으로 잠깐 넘어가서 네. 22 이번에 뭐 발표 나와요? 오늘 회의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결과 혹시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확인은 안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거요? 아마도 이번 회의에서 양적 완화의 종료를 최종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은 뭐 연말까지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유지하지만 이제 규모는 줄여놨고 연말기에는 종료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예상들이 사실은 나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ECB 관계자들이 이제 그럴 가능성들 계속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 아까도 제가 이제 유럽 쪽 경제를 뭐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이게 뭐 미국처럼 아주 뭐 이렇게 뜨겁지는 세게 않죠. 나와지는 않다라는 게 역시 또 통화 가치 때문에 또 최근에 보면은 독일 쪽의 제조업 지표들이 또 약간 또 슬로우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역시 유럽은 상당히 신중하고 매우 느리게 이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밟아가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ECB 결과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그런 재료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럽의 경기가 조금씩 이제 슬로우다운 한다고 보면 유럽이 지금 통화 정책의 양적 완화를 완전히 종료를 하고
회수를 하고 뭐 이런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아직은 다시 때가 아니라고 이지머니로 보는 넘어가야 거죠.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이제 물가가 정말로 유로존은 마이너스로 가면서 디플레이가 현실화됐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유로존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업은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한다, 뭐 이렇게 갈 것 같지는 그렇게까지 않고 못한다. 양적 완화를 줄이는 속도, 이 부분을 당초 스케줄보다는 또 다시 조금 늦추는 쪽, 뭐 이런 쪽의 가능성은 최근에 네.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다시 이제 중국으로 좀 넘어가서 우리 아까 조 박사님 중국에는 좀 안 좋은 지표들이 여러 보인다 그러셨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이제 그총 부채 비율도 지금 뭐 급등을 하고 있고 나라가 그거 이외에 또 뭐 다른 건 뭐 눈에 보이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국은? 사실 중국은 항상 그 통계가 문제죠. 네. 예, 이용할 수 있는 통계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그 신뢰성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도 뭐 간간이 나오는 뉴스들 그러니까 국가와 관련이 있는 국영 기업 쪽에서도 디폴트가 발생한 사례들이 조금씩 들리는 것 같고요. 네. 뭐 P2P 업체 쪽에서의 그런 디폴트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뭐 이미 뭐 1, 2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어려워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출자 전환하는 식으로 어려움을 완화시켜 준다라던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금융안정회의를 한 100일 안에 3차례 연달아서 열면서 금융시장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당이 네.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뭐 그 비율을 말씀을 하셔서 그 GDP 대비 총 부채와 관련을 해서 사실은 그게 중국은 왜 총부채로 봐야 되는가? 흔히 언급되는 것은 기업 부채지만 그것이 지방 정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사실은 그 정부 내지는 지방 정부의 공적인 부채인데 이러한 강화된 컨트롤 때문에 앞에 다른 기업들을 내세워서 조달한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총 부채로 봄으로써 숨겨져 있는 공적인 부채까지도 포함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에서 늘어났던 부채의 절반 이상을 네.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고 여전히 그러한 늘어난 부채를 디레버리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미국의 무역 압박으로 수출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환율 측면에서 특별히 대응할 여지도 많지 않아 보이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은 특히 통화 금융 쪽에서의 중국의 어려움은 지금도 가중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가중될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은 역시 남는 것은 뭐 미국의 감시를 감안을 할 때 환율 쪽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면 역시 재정에 결국 기대지 않을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4조 위안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안 좋고 뭐 해도 지금 미국의 압박을 저렇게 무역 분쟁으로 받게 되면 위안화 환율은 강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많이 나왔었던 얘기가 위안화 약세를 이렇게 무기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이랑은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 달, 2달 이때쯤에서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거는 위안화 약세를 이용해서 뭔가 이거의 협상에 뭐 이거를 물꼬를 트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보면은 뭔가 위안화 약세를 뭐 유도한다던가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좀 문제 그 중국이 그 무기화할 수 있는 게 가지고 있는 뭐 미 국채를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자기 발목을 잡는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위안화 약세라든지 뭐 미 국채를 이렇게 매각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무기화할 가능성은 없다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최종적인 정착점은 위안화 강세 아니냐. 그렇죠. 옛날에 그 플라자 합의나 뭐 이런 게 다 달러 대비 해당 국가 통화의 강세였었는데 이번에 위안화도 결국은 강세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지난번 그 위안화 달러 그 저점이 6.2대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6 밑으로 깨고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6 근처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냐는 거고 지금 봐야 되는 거 맞는 거죠? 저 더 이상은 뭐 위안화는 뭐 오히려 지금부터는 강세 기조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출 쪽에서도 타격이 생길 거고. 뭐 2%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아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의 최종적인 모양새는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 부분 양보하는 양보 패키지를 내놓는 모양새가 될 텐데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게 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근데 뭐 지적재산권 보호라던가 뭐 수입이라던가 수출이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금융은 가장 마지막 카드로 남겨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최대한 네. 아끼고 안 들어주려고 애를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도 중국 경제를 왜 다른 나라와 다르게 봐야 되는가, 뭐 재정,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네. 금융시장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외 충격에 고스란히 자기 나라를 노출시키는 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됐었을 때는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넘어서 체제 안전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면에서는 미국이 밀어붙이면 일본도 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도 대폭의 위안화 절상을 통해서 양보하지 않겠느냐. 저는 중국과 일본은 상당히 다를 거라고 보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은 결국은 경제력 면에서는 미국을 많이 따라잡고 성과를 냈었지만 자국의 그 안보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과 네. 지금 군사력 면에서 미국에 근접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중국의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게 아마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뭐 얘기를 쭉 지금까지 한 걸 종합해 보면 뭐 위기까지 갈 만한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나마 조금 좀 불안하면 중국이 좀 불안한데 또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고 뭐 그러니까 잘 덮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다른 건 볼 게 없어요?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던 거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오히려 다시 또 꺼진 불로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전과 비교해 보면 버블의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예전과 같은 어떤 경제 쇼크로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냥 경기 순환 사이클 상에서 이제는 뭐 한 10년 좋았으니까 다시 둔화되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미국 경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 경기 확장 기간이 거의 이제 최장 기간에 가까워지만 이 절대 크기로 보면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특히 이제 2001년도에 10년 장기 호황할 때는 누적 기준으로 보면은 뭐 성장률이 뭐 거의 한 40% 정도 이렇게 누적 성장했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그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한 20% 살짝 넘은 정도. 그러니까 경제 회복 기간은 상당 기간 장기화됐지만 경제가 이제 좋아진 누적의 크기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버블이 뭐 이렇게 곳곳에 쌓여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그냥 모든 자산 가격들, 모든 어떤 가격 변수들이 조금 비싼 정도. 그래서 위기를 보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저는 조금 꺼림칙한 부분이 중국 문제를 얘기할 때 단순히 그냥 미국이 대중 그 무역 수지 적자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뭐 개선하려고 또 선거를 앞둔 어떤 전략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냥 되게 쉽게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패권 싸움이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패권 싸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패권 싸움을 설명하는 것 중에 뭐 요즘 많이 회자되는 게 뭐 투키 디데스의 함정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펠로폰네소스의 전쟁이 그 스파르타가 이 부상하는 아테네를 견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존의 그 기득권 국가가 신흥 국가가 이제 항상 출몰하면 이제 이 적을 제거하는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이 무역 전쟁의 끝이 환율 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이 바라는 거는 어쩌면 중국이 다시는 미국을 넘볼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건 트럼프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리고 미국민들의 저 아랫단에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자극한 게 시진핑이고 네. 중국몽이고 제조 뭐 2050 결국은 뭐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치로 내세웠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흔한 말로 이거 한번 밟아줘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내가 더 나아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조금 물러선다고 한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서열 정리가 될 텐데 정말로 중국도 자존심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부딪히면 이거는 진짜로 큰 위기로 불거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역시 이 미국하고 중국과의 패권 싸움이 되게 질서정연하게 정리될 거냐 아니면 정말 한번 붙어보는 거냐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눈앞에 놓여 있는 가장 위기로 어떤 위험성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로 좀 넘어가서 우리 염동찬 책임연구원님, 네. 우리나라는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전 세계 모든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만 나빠진 것 같아요. 체감으로는 그런데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인당 GDP로 보면은 뭐 10년 전이면은 2007년, 8년 이때 보면은 1인당 GDP가 2만 달러 초반, 뭐 2만 달러 정도였을 텐데 지금은 이제 2017년 데이터로 보면은 2만 달러 후반, 2.9만 정도가 되는 거죠. 분명히 늘었죠. 이렇게 규모에는 커졌는데 이제 오히려 진위계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악화됐고 기업 실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업 실적을 볼 때 저는 좀 비슷한 업종끼리 나눠서 보면은 한국은 4가지, 5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IT나 자동차 같은 수출 기업들, 그리고 소재 산업재 에너지 같은 시클리컬 기업들, 그다음에 뭐 유통, 화장품, 소프트웨어 이런 내수 기업들, 그다음에 금융 기업들, 마지막으로 이 유틸리티나 통신 같은 방어 기업들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IT랑 자동차 같은 수출 기업들이 2007년에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4분의 1 정도였습니다. 25%였죠. 근데 지금 기업 이익은 거의 2배 이상, 한 2007년이면 50조 정도고요. 작년이 130조 원이었으니까 코스피 200 순이익 기준입니다. 거의 2배 이상 늘었는데 아까 IT 기업이 10년 전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2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50%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다른 업종들도 실적이 좋아졌지만 비중은 줄어든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경제 크기 자체는 커진 거는 맞아요. 근데 그 경제의 크기가 커지는 거를 모든 업종,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렸느냐라고 보면은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고요. 거기에 속하지 못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걸 체감하지 못하고 뭐 이런 거를 당연히 느꼈을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크기 자체는 커졌다. 하지만 그거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는 누리지 못했던 게 지난 10년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은 그렇다고 그래도요. 문제 우리 가계부채하고 부동산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네.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얻어맞고 갈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그 바로 직전에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러서 깔끔하게 그게 구조조정하고 난 이후였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튼튼했단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도 그렇게 아주 비싸지 않았었고 가계부채도 좋았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빠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부동산하고 부채는. 우선 부채와 관련을 해서는 저는 사실은 지난 몇 년간은 사실은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었고요. 근데 2016년이 되어서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고 네.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풍선 효과가 심화되었고 하지만 총량적인 면에서 보면은 14%대까지도 갔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반으로 떨어졌으니까 총량적인 면에서는 잡힌 것 같지만 사실은 안에서 보면은 가계부채 풍선 효과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은행권 대출, 신용대출, 자영업자 대출 이런 다른 대출들이 늘어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돈을 빌리기 어려운 계층의 어려움은 도리어 더 가중된 것 같고요. 그게 아마 가계부채,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에서 굉장히 취약한 연결고리 뇌관으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 뭐 좀 평가절하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2년 단위로 커다란 정부 주도의 빚잔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그렇게 풀린 돈들이 뭐 질문을 하신 부동산 시장, 주택 경기에 영향을 줬는데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버블이 붕괴됐었던 일본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고요. 뭐 가격 상승의 패턴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없었던 LTV DTI
뭐 DSR이나 뭐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점진적으로 도입이 됐었고 그게 영향을 주고 있고 근데 지금 뭐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우리 주택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심한 양극화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서울이나 일부 지역은 많이 오르고 있지만 나머지 지방들은 도리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면에서는 거시적으로나 매크로적으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미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특정 지역이 오르고 있는가와 관련을 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전반적인 투자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안전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 좋을 때 미국채나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나 금 가격이 오르는 것과 유사한 현상으로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풀린 돈이 있는데 그러한 돈들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지 못하고 이렇게 우려스러운 특정 부문으로 유입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기업들의 사실 올해 우리 경기의 특징이죠. 투자가 부진하고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높지 않고 이게 전반적인 낮은 예금 금리, 낮은 채권 금리 이런 걸로 이어지면서 보다 더 높은 투자 수익을 부동산 시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금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이런 자금 흐름, 네.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그래도 걱정스럽긴 한데 빚잔치 말씀하시니까 정부가 또다시 빚잔치를 할 수밖에 없나 그렇다면 사실 답은 뭐 그거밖에 없죠. 빚잔치 하는 거 말고 지금 별로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이 빚잔치를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위기가 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위기가 온다면 외환위기는 안 오겠죠. 사실 이제 저희 나라 같이 신흥 국가들의 위기는 뭐 내부에서 뭐 자국 통화의 유동성 경색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고 결국은 외화 자체가 부족해진 외환위기인데 네. 1997년도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외화 유동성, 외화의 어떤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 자체가 부채보다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이제 외환위기를 겪었던 거고요. 네. 텀 스트럭처도 안 좋았고 그렇죠. 뭐 차입을 단기로 해서 뭐 운용은 길게 롱으로 하는 했고. 미스매칭한 부분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는 사실은 97년보다는 훨씬 우리나라가 외화의 어떤 건전성들은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전염 효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그때보다는 또 한 단계 좀 나아진 부분이 있는 게 네. 일단은 이제 국가 신용 등급 자체가 AA 제로급 거의 뭐 세계에서 이제 6번째가 그래요. 우리보다 좋은데 몇 군데 없어요. 없죠. 뭐 미국이 AA 플러스니까 네. 뭐 우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외환 보유고 좀 늘었고 물론 이제 외환 보유고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긴 우리 하지만 뭐 단기 차입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죠. 지금. 예.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제 다른 신흥국들이 다 일방적으로 망가지면 우리도 어쩔 수는 없겠지만 97년도 외환위기 또 2008년도 신용위기를 겪었던 그거에 비하면 이전과 같이 뭐 환율이 치솟고 달러 유동성에 경색이 생기고 뭐 이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요. 저는 사실은 그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결국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그 취지는 좋으나 속도가 너무 빠르고 특히나 이제 고용 비용 자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민간의 소득을 늘려주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월급을 높여주면 되겠네. 아주 심플하게 생각한 건데 P는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일자리라고 하는 Q가 확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P 곱하기 Q를 한 값은 그 이전보다 확 줄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최저임금 16% 이제 막 인상됐고 내년도에 10%가 또 한 번 더 인상이 될 텐데 이제 16% 인상된 상황에서도 일자리 수가 이렇게 급감하는 상황이 내년에는 그러면 더 심해지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그러한 고용 비용의 급격한 인상은 뭐 여러 가지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국내 경제에서 이제 오히려 좀 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과거에는 밖에서 문제가 터져서 우리한테 전이됐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 하에서는 오히려 내부에서 문제가 먼저 생길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박정현 부장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네. 잘못하면 이제 저성장 트랩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정책 기조가 계속 된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거죠.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소득 주도라는 거는 사실 저는 분배 정책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네. 경우에도 뭐 오바마 행정부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서도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라든지 뭐 이렇게 최저임금을 인상을 시키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했는데 그 최저임금을 인상을 시키고 소득을 늘려가지고 이걸로 성장을 만들겠다라는 거는 사실 좀 맞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오바마 행정부 때 뭔가 셰일 오일을 뭐 지원을 한다든지 리쇼어링 정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한다든지 좀 성장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좀 그 정책을 하면서 분배 정책을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정부 입장에서 이게 바뀐다면은 뭔가 이렇게 정책의 선회가 있어서 이 저성장을 좀 벗어나려면은 분배 정책, 소득을 늘리기 위한 뭐 최저임금 인상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이번 정부의 기조 하에서. 다만 그 지금까지 지금 경제 정책 추진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소득 주도 성장, 두 번째가 뭐 재벌 개혁 같은 게 포함된 공정 경제, 세 번째가 혁신 성장이라면은 혁신 성장이라든지 다른 뭔가 성장을 만들 수 있는 정책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고 이게 좀 성공적으로 간다면은 좀 저성장의 트랩에 빠질 가능성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바뀌면 저성장 트랩으로 빠질 수 있다. 뭐 가능성 있죠. 불안하네.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나라의 경제를 장기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인 인구 측면에서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최근 시작됐죠? 데이터를 보면은 뭐 출생이 워낙 급감을 하면서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한 시기가 굉장히 빨리 당겨질 것 같고요. 네. 생산 가능 인구 측면에서는 이미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인구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남은 것은 뭐 돈, 자본의 힘이라던가 생산성 향상 그런 부분일 텐데 그러한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앞서 뭐 혁신 성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나 그 나라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정부가 규제 혁신이든 규제 철폐든 아니면 신성장 산업을 위한 지원이든 그것을 좀 뒷받침하고 도와줄 수 있는가와 관련을 해서 네. 지금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산업 정책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네, 뭐 많이 걱정이 되고 있고 올해 우리 경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당초 예상보다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뭐 미중 무역 갈등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신흥국 위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출 호조세의 지속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사실 남는 것은 내수인데 내수에서 투자 쪽은 이미 줄고 있고 그리고 소비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가계부채, 금리 이러한 부분 또 특정 계층에서는 올라간 주거비 같은 것들이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의 측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10년 동안 세계 경제는 그런 대로 잘 회복 국면으로 들어와서 경제가 꽤 오랫동안 성장을 해왔고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좀 삐끄덕대는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만 이것이 경제 위기까지 갈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다. 이게 오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더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더 문제인 걸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사상 최대로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경제가 뭔가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잘못하면 조금은 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